바로 전 시간에 조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일기도와 그리고 날씨 기상 영상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이 기상 영상 해석은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를 본 학생이라면 아마 이게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였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 기상 영상 해석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추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좀 보면요. 적의 양상의 경우 스님이 아까 얘기했던 설명을 들으면서 어라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온도가 높을수록 어둡게 찍히고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찍힌다 라고 스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온도가 높으면 적외선이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의 양이 많을 테고 낮으면 적을 텐데 왜 높은 게 어둡게 찍히고 낮은 게 밝게 찍힐까? 이러한 의문이 들죠. 자, 온도가 높은 애들은 적외선 에너지 양을 많이 방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낮은 것이 적게 방출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면요. 일부러 색을 반전시킨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이러한 구름들을 볼 때 가까운 구름, 즉 위에 높이 떠 있는 구름이 밝게끔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조작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온도가 높을수록 적외선 에너지 양이 많은 건 맞고요. 하지만 그게 밝게 찍히지만 반대로 역으로 뒤집어서 어둡게 나오게끔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밝은 구름을 보면 높은 구름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높은 구름일수록 어둡게 찍히도록 만들었다면 아마 기상 영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을 혼합하거나 막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런 데에서 조금 혼란이라든가 이런 게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뒤집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뒤집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만 어쨌든 온도가 높을수록 적외선 에너지의 양이 많은 거다. 즉 하층운일수록 아래에 있는 구름일수록 적외선 에너지 양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혹시나 설명이 부족했을까봐 스님이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나왔으니까 6월 모의고사에서 직1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더라도 한번 그 문제를 보면 스님이 뭐를 설명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거는 기상에 대해서, 대기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을 좀 쉽게 받아들일 때 스님이 일기도라든가 그런 기상 영상을 보여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또 그중에서 또 고기압에 대해서 한번 깊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3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기압과 저기압을 이해하기 전에 기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거기 있는 것을 좀 읽어보면 공기의 무게에 의해 생기는 대기의 압력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공기의 무게가 무게에 의해서 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게가 당연히 무거워지겠고 생기는 압력은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공기가 많으면 기압이 크고 공기가 적으면 공기의 양이 적으면 기압이 적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은 주변보다 공기의 경우가 많은 경우 그리고 저기압은 적은 경우입니다. 요 아래를 보면 요거 헥토파스칼이라고 아까 읽었었죠. 헥토파스칼. 이 mmHg는 밀리미터 수운이라고 읽습니다. 요거가 수운의 화학식 기호잖아요. 과거에 수운을 가지고선 기압을 측정했었기 때문에 요러한 단위, 요거는 단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ATM이라는 것은 대기압을 얘기를 하는데요. 1ATM이다 라고 하면 1대기압.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1대기압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ATM은 1대기압이다. 즉 대기압이다. 그리고 2ATM은 ATM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압보다도 기압이 2배 이상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1대기압,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압은 대략적으로 1013헥토파스칼에 해당을 하고 760mm 수운에 해당을 한대요. 자, 요런 내용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기압의 단위로는 헥토파스칼을 많이 쓰고 일반적인 우리의 대기압의 경우가 한 1013, 그러니까 1000헥토파스칼 정도가 된다.
그냥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고기압, 저기압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압의 경우가 많은 것이, 기압이 높은 것이 고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압이 높은 거다. 그러면 고기압은 기압이 많은 것이겠어요? 적은 것이겠어요? 기압이라기보다는 공기의 양이 많은 게 고기압이겠죠. 그래서 공기의 양이 많으면 우리 자연에서는요, 많으면 적은 것으로 이동을 해서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기압에 있는 많은 공기 덩어리들이 주변으로 발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여기 부족해진 공기가 생기겠죠. 그 부족해진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상층에 있는 공기가 하층으로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것이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강기류라고 적으면 되는데 왠지 고기압이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강기류가 발달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날씨가 맑으면 고기압이다. 뭐 고기압이면 날씨가 맑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요렇게 고기압의 경우가 발산이 일어날 때, 자, 요 그림을 한번 위에서 쳐다보면 고기압. 그래서 요렇게 등압선이 있겠죠? 그럼 요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등압선에 수직이게 발산하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발산을 하냐면요. 바로 요렇게 휘어져서 발산을 하게 돼요. 요렇게 휘어지는 이유는 요러한 전향력이라는 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오른쪽 빈칸에다가 요 내용을 꼭 적어두세요. 선생님이 거기다 적어두는 거를 까먹었는데 전향력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적어두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적고 있죠? 그러면 적으면서 선생님 설명 들으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전향력의 전이라는 것은요, 전환하다 할 때 그 전이고요. 향의 경우에는 방향할 때의 향입니다. 즉, 전향력은 방향을 바꾸는 힘이다.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요. 이러한 전향력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다 가상적인이라는 말을 붙일까요? 가상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상적인 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직접적으로 진짜 힘을 가했다는 게 아니라 마치 그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가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전향력은 이렇게 어떤 것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방향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의 자전입니다. 자, 요거를 잠깐 선생님이 앞으로도 전향력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올 텐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죠.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자전하는지 아나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요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서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서 있는 요 지평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떼서 가지고 올게요. 요 지평면을 기준으로 여기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판에서 사람 2명의 경우가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한테 공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요. 희한하게도 원판이 멈춰 있을 때는 일직선으로 이동을 하지만 원판이 회전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회전에 의해서 공의 경우가 요게 도달하지 못하고 이 원판의 회전에 의해서 요게 딱 도달을 하게 됩니다. 마치 원래 보내려고 했었던 그 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 이 원판이 회전했기 때문이죠. 이 원판이 회전한 이유는 지구가 자전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향력은 북반구의 경우 이동하는 그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을 해서 오른쪽으로 휘게끔 만들고요. 남반구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왼쪽으로 휘게 하는 것이 전향력입니다. 그리고 적도 부근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요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3에 올라가서 G2를 배우게 되면 수식을 가지고서 왜 적도에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지금은 그냥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G2에서 배우면 됩니다. 전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잘 알아두세요. 아무튼 이러한 전향력에 의해서 대기라든가 해수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요 고기압 저기압으로 넘어오면 다시 고기압이 발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요렇게
일직선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요것이 전향력에 의해서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이동하려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휘게. 이동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휘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고기압의 경우가 이렇게 휘면서 밖으로 불어나가게 되는데 요 지금 휘고 있는 요것이 무슨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휘어서 나가고 있죠? 요거는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바람의 경우가 요거를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남반구면 달라집니다.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이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연필 쥐고 있는 혹은 연필 안 쥐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른손을 들고서 이렇게 따봉을 한번 날려보세요. 자,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강기류일 경우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그 접히는 그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접히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 요런 식으로 고기압이 하강기류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요런 식으로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조금 지저분하니까 다 지우도록 할게요. 한번 저기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으로 당연히 기압이 낮으니까 요거를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수렴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수렴이 나타나면 여기에 공기가 가득가득 차게 되겠고 이 찬 공기가 바닥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때가 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면 구름이 형성돼요. 요것도 왜 조금 있다가 구름이 왜 형성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자, 구름이 형성되면요. 여러분들 우리 개기월식을 못 봤던 이유가 구름이 많이 껴서였죠. 그런 날씨를 우리가 맑다고 하나요? 흐리다고 하나요? 그쵸, 당연히 흐리다고 하죠. 그래서 흐린 날씨가 흐린 날씨가 흐린 것이 저기압의 특징입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고기압과 정반대입니다. 바람의 경우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리고 요것은 아까랑 똑같이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지를 내밀면 손가락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럼 요 접히는 요 방향이 상승기류일 때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접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손으로 바로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고기압에서 날씨가 맑고 저기압에서는 구름과 비가 내리는 그런 흐린 날씨가 나타나는지 한번 여기를 내용을 정리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를 사실은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저기압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기압은 바로 방금 했듯이 바람의 경우가 중심에서 불어 들어온다라고 했었고요. 들어오는 바람, 그 공기 덩어리들을 어떻게 아래로 꺼질 수는 없으니 위로 상승을 한다. 그래서 상승기류가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면요. 단열, 팽창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단열, 팽창 배웠을 겁니다.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뭐 차가워지고 이런 내용 혹시 배운 거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요. 자, 공기의 경우가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면요. 단열 팽창이 일어난대요. 자, 단열 팽창이 무엇이냐면요. 단열. 우리 단열이라는 게 뭐죠? 단열재 이런 거 들어봤죠? 열의 경우가 차단되는 것이 단열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주변에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팽창, 부피의 경우가 증가하는 것이 단열 팽창이에요. 근데 왜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면 부피가 늘어나느냐? 자,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표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기압은 낮아져요. 우리 지표 부근에서 기압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게 기압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를 선생님이 조금 추가적으로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었기 때문에 조금 끌고 오면요. 우리 이러한 대기권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중력 배웠던 단원을 생각을 하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러한 공기들이 붙들릴 수 있는 거고 그 공기들이
지구의 주변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게 대기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이러한 공기들이 묶여 있는 거고, 당연히 중력이 가장 세게 작용을 하는 지표면에 공기가 많이 뭉쳐 있을 테니 기압이 가장 센 겁니다. 자, 아무튼 조금 내용이 샜는데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원래 요 정도 고도에 있던 이 구름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 공기 덩어리는요, 이 정도의 기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를 지금 고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억지로 상승을 시켜요. 억지로 고도만 이렇게 뿅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덩어리, 올라간 공기덩어리는요, 그 같은 고도에 있는 애들은 요 정도의 지금 기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요 정도의 기압을 가지고 있죠. 즉, 주변부보다 기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압력의 경우가 높으면 낮은 쪽으로 이동하지 않나요? 그래서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압력의 경우가 커지고 주변부의 경우가 압력이 작으니까 당연히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공기들이 이동하려고 하고, 그 결과 그 공기덩어리가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떠한 열 출입이 없기 때문에 단열 팽창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단열 팽창이 되면 특징이 기온이 하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요것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자, 왜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공기가 하강하느냐. 요거를 선생님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 이렇게 공기덩어리가 있다라고 봅시다. 이 공기덩어리에 입자를 선생님이 9개를 그려 넣을게요. 이 공기덩어리가 팽창을 하게 되면 요렇게 커지겠죠. 근데 이때 그냥 팽창이 아니라 단열 팽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들어오는 출입이 없기 때문에, 열이든 뭐든 출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요 입자의 크기는 똑같이 9개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팽창했기 때문에 그 거리가 멀어졌겠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에 같은 면적당에 단위 면적당에 요 입자의 수를 보면 지금 9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어요. 즉, 요 입자를 열로 그대로 한번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만한 이 부피의 경우가 작은 곳에 열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가 팽창하게 되면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면적 동안에 열의 경우가 줄어들겠죠. 팽창을 하면서 퍼지게 되잖아요. 자, 조금 이 설명이 이해가 하기가 어렵다면 선생님이 다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교실 혹은 여러분들의 방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마법의 방, 마법의 교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교실 한가운데에다가 선생님이 난로를 하나 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난로에 의해서 요 교실의 경우가 대표지겠죠. 근데 요 교실이 부피가 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요 하나의 난로는 똑같아요. 그럼 그 열들이 퍼지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전보다 퍼졌을 때 열이 퍼지니까 당연히 온도가 전체적으로 이 단위 면적당 온도가 낮아지겠죠.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단열 팽창하게 되면요, 기온이 하강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프레이를 쓰면 스프레이 통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졌던 거 느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스프레이 안에 있던 그런 기체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단열 팽창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기온이 하강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단열 팽창하면 기온 하강한다, 요거는 기본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습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습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요 의미는 요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지우도록 할게요. 자,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거기다 그려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세로축에다가 포화 수증기량, 그리고 가로축에다가 온도만 그려두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그려서 포화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요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로축이 온도고 세로축이 포화 수증기량이잖아요. 지금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것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온도가 10일 때는 한 요 정도, 10 정도의 포화 수증기량. 20일 때는 한 20, 거의 20에 가까운 포화 수증기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포화 수증기량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온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요 값이. 자,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것은요, 포화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해요. 포화가 뭐냐면요, 가득 찼다는 뜻이죠. 대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정도만큼 가득 찬 상태를 우리가 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포화 수증기량은 우리가 대기 중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의 량을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수증기량의 경우가 증가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자, 요 선에 딱 도달을 했을 때 우리가 포화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을 불포화라고 하는데, 자, 이 불포화된 공기를 이러한 선에 맞닥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이동을 시켜야 될까 생각을 하면요. 첫 번째, 요렇게 이동을 시킨다. 두 번째, 혹은 요 점을 요렇게 이동시킨다.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요 점의 경우가 이동을 한 거죠? 온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죠. 즉, 불포화된 공기가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요, 포화가 일어나게 되고, 포화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요, 아예 그 대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으로 가득 찼으니까 거기서 더 수증기량이 늘어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은결, 즉 물방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든가 안기 같은 것이 포화가 될 때 일어나거든요. 자, 혹은 이렇게 온도가 감소하거나 혹은 아예 수증기량 자체를 늘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기에서도 구름이라든가 안기 같은 것이 만들어질 때요, 온도를 감소시키거나요, 혹은 수증기가 증가하면 구름이나 아니면 안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보면 지금 기온이 하강을 했고, 그로 인해서 상대 습도, 습도가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포화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대 습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구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름에 의해서 흐린 날씨, 비가 내리는 날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압에서 왜 구름이 형성되는지 요 이유를 여러분들이 지원을 배웠다면 요 단계에 걸쳐서 단열, 여기 앞에서부터 다시 해봅시다. 저기압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아닌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상승기류에 의해서 단열, 팽창이 나타나게 된다. 그로 인해서 기온의 경우가 하강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습도가 높아져서 구름이 형성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요것과 정반대는 바로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은 바람이 중심부에서 불어 나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고, 아까 단열 팽창과 반대입니다. 오히려 요런 식으로 간 게 팽창이라면 그 반대 방향이 단열 압축이겠죠. 그러니까 하강기류 발달에 의해서 고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단열 압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열 압축이 나타나면 단열 팽창과 반대로 기온의 경우가 상승하게 되고요. 기온이 상승하면 아까 기온이 하강하면 습도가 높아졌잖아요. 기온이 상승하면 오히려 습도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있던 구름도 소멸해버립니다. 습도가 낮아지니까요. 그러면서 맑은 날씨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냥 고기압이면 맑은 날씨, 저기압이면 흐린 날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고기압이 맑은 날씨인지 저기압이 흐린 날씨인지를 조금 이렇게 단열 팽창 압축, 기온 상승 하강 요거랑 연결지어서 알아야 합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중학교 때도 했었잖아요. 꼭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다가 더해서 정체성 고기압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고기압, 저기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배웠는데 한번 이번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고기압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G1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정체성 고기압이랑요,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쉽죠. 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그런 고기압이고요. 이동성은 막 이동을 하는 그런 고기압입니다. 정체성 고기압은 다시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으로 나뉘어집니다. 온난 고기압은 당연히 온도가 높은 고기압이겠고요. 한랭 고기압은 온도가 낮은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 고기압 중에서도 온난 고기압, 한랭 고기압을 한번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에 대한 내용이 지금 표로 보면 조금 내용이 많아 보이죠. 아이고, 선생님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다 지워졌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요렇게 요 내용을 다 하나하나씩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구과학이 외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이해. 뭐 하나만 알면 되냐면요, 생성 원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내용들 다 꺼내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생성 원인을 하나씩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하면 온난 고기압은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한랭 고기압은 이러한 공기의 냉각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온난 고기압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온난 고기압은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라고 했었는데 대기대순환 갑자기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우리 통합과학 때 이런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지금 모르면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2학기 때 또 배울 내용입니다. 자, 요 대기대순환에 보면요. 요게 이런 식으로 0, 즉 적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무역풍이라는 게 불고 30도와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 그리고 60도와 90도 사이에서는 극동풍이 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곳은 30도대입니다. 여기 30도대. 위도 30도대를 보면요. 적도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요것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 30도대에서 하강합니다. 그리고 60도대에서도 보면 이렇게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요것이 가서 30도대에서 하강합니다. 즉 30도대에서는 대규모적인 전지구적으로 강한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강 기류에 의해서 우리 30도대 부근에서는 사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나도 맑은 날씨가 지속되니까 사막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하는 거 알고 있었나요? 아무튼지 간에 이러한 30도대에서는 중요한 게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중위도 상공에 이러한 수렴된 공기가 하강을 하게 됩니다. 요 중위도 상공이라는 것은 30도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요 30도대에서 수렴되어서 공기가 하강을 하게 되면 우리 아까 하강기로 생기면 단열 뭐였죠? 이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 내용을 잘 알아두라고 했었던 겁니다. 공기가 하강을 하면 점점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죠. 단열 수축 아니고 압축입니다. 요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요대로 알아야 돼요. 단열 압축이 나타나게 되고 단열 압축에 의해서는 기온이 상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열 압축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하니 이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주변부보다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난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봅시다. 요 그림을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 건데 요 그림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태일 때 이러한 연직 기압 분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연직 기압 분포라는 것은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압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요것이 지평면입니다. 지평면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기압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방금 맨 전에 낮아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요 지평면하고 나란하게 예를 들어서 뭐 1000헥토파스칼, 그다음에 800헥토파스칼, 그다음에 뭐 600헥토파스칼 이런 식으로 지평면하고 나란하게 요것이 등압선이거든요. 등압선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지금 등압선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죠. 휘어져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휘어져 있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것을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 부분이 일단 중심부잖아요. 요 중심부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기압이 형성되면 등압선이 이렇게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같은 고도대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같은 고도, 선생님이 지평면하고 수평하게 그었으니까 같은 고도이죠. 같은 높이인데, 자, 여기 고기압의 중심부를 A라고 하고, 주변, 아예 고기압에서 벗어난 데를 B라고 뒀을 때요. 둘의 기압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지금 A의 경우에는 1000헥토파스칼의 등압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 1000헥토파스칼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지표면으로 가면 갈수록 기압 증가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400, 600, 800, 1000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의 경우에는 1000이 아니라 A 지역의 경우에는 기압의 경우가 1000헥토파스칼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아래에 있다고 해서 작은 거 아니죠. 큰 거예요, 큰 거. A의 경우에는 지금 1000헥토파스칼보다 아래에 있고 우리 지표면으로 가면 갈수록 기압이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1000헥토파스칼보다 큰 겁니다. 반면에 B의 경우에는요. 여기에 이렇게 점을 찍어놨잖아요. 선생님이 800과 1000 사이에다가 선생님이 점을 찍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900 정도다. 900헥토파스칼 정도의 기압을 가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와 B 둘이 비교하면 누가 더 기압이 큰가요? A가 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압이 되려면요. 고기압이 나오게끔 등압선을 그리려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이러한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대규모적으로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고기압의 경우가 이 높은 상층부까지도 고기압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고기압의 경우가 굉장히 높이까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키 큰 고기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온난 고기압은 키 큰 고기압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온난 고기압의 대표적인 예시가 북태평양 고기압인데, 자,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지울게요. 여기 있는 일기도를 보면요, 여기에 고기압이 발달되어 있어요. 요게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왜 북태평양에 발달하는 고기압이 온난 고기압이냐? 요 그림은,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다시 보면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그리고 30도대 부근, 여기 부분이 북태평양입니다. 지금 태평양 중에서도 북쪽에 있잖아요. 요 북태평양 부근이 지금 딱 위도가 30도대입니다. 우리 아까 30도대 부근에 하강기류 형성돼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시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고기압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한랭 고기압 보도록 할게요. 한랭 고기압은 아까 공기의 경우가 냉각되어서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은 왜 냉각이 되냐면요. 공기가 갑자기 꽝 얼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접촉하고 있는 지표면의 영향으로 얼게 됩니다. 이 지표면의 경우가 굉장히 온도가 낮으면 그 지표면 근처에 있는 접해 있는 공기가 당연히 이러한 지표면의 영향으로 온도가 낮아져서 즉 냉각이 되겠죠. 자, 우리 온도가 낮아지면 즉 냉각이 되면 밀도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공기의 밀도. 밀도는 뭐분의 뭐죠? 그쵸?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이게 밀도인데 우리 공기의 경우가 냉각되게 되면 부피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감소합니다. 감소. 요거가 이해가 안 되면 풍선 한번 불어서 냉동실 안에다 넣어놓고서 한번 꺼내보세요. 부피가 감소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공기의 경우가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 전체적인 밀도는 결국에는 증가하게 돼요. 즉, 냉각에 의해서 밀도가 증가한 공기가 침강을 하게 되어서 우리 침강이라는 것 자체가 하강기류잖아요. 이렇게 하강기류가 형성되면서 하강기류 하면 고기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압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연직기압 분포를 보면 여기 한랭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되면서 여기 부분의 경우가 공기의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위에 있던 공기가 지금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네, 한랭 고기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요러한 아무리 요 하강기류에 의해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조금 단열 압축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을 하지만 워낙 그 주변의 이 지표면에 의한 영향으로 춥기 때문에 주변부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한랭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이러한 지표면에 의해서 냉각되는 부분에서 하강기류가 발생할 텐데 냉각이 저기 막 하늘 끝까지 다 냉각이 되나요? 대륙권 끝까지 냉각이 될까요? 아니죠. 그 접해 있는 그 공기 그 부분만 냉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부분까지는 고기압이 형성되지 못하고 낮은 부분까지만 고도가 낮은 부분까지만 고기압이 형성돼서 키가 작다 해서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한번 연직기압 분포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연작기압 분포를 보면 아래의 경우는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경우에는 오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로 볼록하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중심부의 경우가 고기압인 거고요. 저기압인 겁니다. 요거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왜 위의 경우가 오목하게 이렇게 그려졌는지를 설명을 해보면 여기가 일단 저기압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중심부에. 그러면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뒀을 때 A의 경우에는 400헥토파스칼보다 400헥토파스칼 등압선보다 위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면 위의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니까 얘의 경우에는 400헥토파스칼보다 기압이 낮은 거죠. 반면에 B의 경우에는 400과 600 사이에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500헥토파스칼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둘 중에 기압이 더 큰 것은 B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 오목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저기압이. 그리고 고기압은 이렇게 볼록하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요것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연직 기압 분포를 보고선 어떤 게 온난인지, 어떤 게 한랭 고기압인지 정도만 사실은 구분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둘이 구분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고, 한번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일기도를 보도록 할게요. 일기도를 보면 여기 부분에 고기압이 발달되어 있어요. 요 고기압이 무엇이냐? 한랭 고기압의 대표적인 예시인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시베리아 지역 굉장히 춥죠. 요 우리나라 위에 있는 이 북반구 쪽에 있는 이 시베리아 지역이 굉장히 추운 지역이라서 이러한 지표면에 의해서 공기 경우가 냉각되어서 한랭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요. 북태평양 고기압과 시베리아 고기압을 들었을 때 북태평양 양 기단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에 대해서 들어본 학생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기단이거든요. 일단 기단이 뭔지는 사실 잘 모르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기단은 공기의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북태평양 기단 혹은 시베리아 기단이 북태평양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나온 겁니다. 자, 요거 정도만 지금은 요것이 둘이 연관되어 있구나 정도로만 알면 되고 선생님이 기단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까지 그리고 온난 고기압, 한랭 고기압까지 지금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동성 고기압인데 이동성 고기압은 좀 내용이 적어요. 한번 보면 이동성 고기압은 시베리아 기단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오거나 혹은 양쯔강 기단이라는 곳에서 발달을 한대요. 그래서 규모가 비교적 이러한 정체성 고기압보다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기단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이동을 하는 게 이동성 고기압인데 당연히 이름이 이동성이니까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요. 자, 여기서 아까 봤던 그림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 요거 대기대순환이죠. 우리나라의 이 대기대순환에 따르면 여기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있는 요 편서풍입니다. 편서풍. 요렇게 불고 있는 요 편서풍인데 요 편서풍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기상들이 이동을 해요. 다다음 시간에 배울 굉장히 중요한 온대저 기압도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동성 고기압도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 편서풍을 타고선 마치 나뭇잎의 경우가 시냇물을 타고선 이동하듯이 이러한 이동성 고기압의 경우가 편서풍의 흐름에 따라서 요렇게 이동을 하는데 즉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편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세요. 그래서 양쯔강 기단에서 편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날씨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러한 이동성 고기압은 규모가 작다고 했었는데 이 규모가 작은 이동성 고기압 주변에는 항상 이동성 저기압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퐁당퐁당 존재를 하는데 고기압이 있으면 저기압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또 고기압이 있고 거기에 저기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고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아까 우리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고기압에 영향을 미쳤으면 그 이후에 고기압이 멀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겠어요?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저기압이겠죠. 그러다 저기압이 가면 다시 고기압이 쫓아오고 그 다음에 저기압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이 왔다 갔다 반복을 하게 되고 그에 의해서 날씨 변화가 심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동성 고기압이 잘 나타나는 때가 봄, 가을철입니다. 그래서 봄, 가을철에는 이러한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이 왔다 갔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심한 도깨비 날씨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날씨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의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할 건데 탐구활동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탐구활동을 보면 우리나라에 그래서 계절별 일기도와 날씨 특징이 나와 있는데 요게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에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일기도, 여름철 일기도, 봄, 가을철 일기도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겨울철하고 여름철을 잘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면 일단 겨울철 일기도는 고기압이 어디 있는지 보면 여기에 위치합니다. 여기 아까 우리 무슨 지역이라고 했어요? 고위도 쪽에 있는 저 시베리아 지역이었어요.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고기압, 즉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는 것이
바로 겨울철 일기도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시베리아 고기압은 여러분들 지금 위도가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죠. 즉 고위도에 있으니까 기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낮죠. 즉 한랭하고요. 그리고 바다에 있어요? 아니면 대륙이에요? 대륙이죠. 우리 대륙의 경우에는 건조한가요? 수분한가요? 당연히 건조하겠죠.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에 의해서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요 바람의 경우에 풍향도 여러분들이 요 일기도를 보고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지워서 보면 일기도 지난 시간 바로 전에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하면 일기도에서 바람이 어느 기압에서 어느 기압으로 이동한다고 했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요렇게 바람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풍향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뭘까요? 1번, 북서풍. 2번, 남동풍. 자, 이런 바람의 부는, 근원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지금 근원지가 북서쪽에 있잖아요. 북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서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서풍 계열이다. 그래서 한랭건조한 이러한 북서풍 계열이 나타나는 것이 겨울철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시베리아 고기압의 경우는 정체성 고기압이잖아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동했다기보다는 그 겨울이 되면서 점점 추워져서 자기의 영향력을 막 키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에 의해서 한랭건조하고 또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자, 여름철을 한번 봅시다. 여름철은 고기압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쵸. 북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것이 특징이고요. 우리 북태평양 고기압은 지금 시베리아 고기압에 비해서 우리나라 위도보다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또 대륙이 아니라 바다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랭건조의 반대인 온난다습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온난다습한 이러한 바람의 경우가 무슨 풍으로 부는지를 한번 요것도 따져보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혹은 뭐 고기압에서 저기압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하는 요거 우리 북풍이라고 읽나요? 아니면 남풍이라고 읽나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풍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것이 여름철 일기도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을 때 사실 여러분들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름철과 겨울철 날씨만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 지금 여름철 덥지 않나요? 습하잖아요. 온난다습하잖아요. 그 이유가 북태평양 고기압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봄, 가을철 일기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봄, 가을철은 지금 누가 봐도 이러한 고기압과 저기압의 경우가 퐁당퐁당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봄, 가을철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동성 고기압, 여기 적혀있네요.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 이러한 애들이 영향을 줘서 교대로 통과하면서 날씨 변화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겨울철과 여름철 일기도에 조금 내용이 하나가 부족한데 그거를 꼭 적어두세요. 지금 둘을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그쵸. 지금 여기 보면 등압선의 넓이가 다르잖아요. 지금 누가 더 좁죠? 겨울철이 훨씬 좁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배웠어요. 등압선의 간격, 넓이라기보다는 간격이라고 할게요. 등압선의 간격은 무엇을 의미를 한다? 바람의 세기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바람의 세기.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바람이 세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바람의 세기가 훨씬 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칼바람 부는 거 생각을 하면 겨울철에 칼바람, 강풍 이렇게 불잖아요. 그거를 떠올리면 아마도 좀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아까 요 기압, 기단 얘기를 하면서 기단이 아니라 고기압 얘기를 하면서 설명했었던 기단 그리고 기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선 내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듣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